네, 이번 시간은 정신역동 모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신역동 모델의 어떠한 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정신역동 모델에서 중요시 여기는 어떠한 기본 전제, 또 그 성격의 지형, 또 성격의 구조,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드, 에고, 슈퍼에고 뿐만 아니라 정신역동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그 부분이 되는 심리 성적인 발달 단계, 5단계,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이어서 정신역동 모델을 계속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실천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 과정, 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또 종결 단계, 간략하게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 초기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는 그야 말 때나 사회복지사와 그 클라이언트가 만나는 단계예요. 만나니까 여러 가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지 클라이언트와 계약하는 그러한 그 치료 계약을 성사시키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전까지, 즉 중간 단계 가면 주로 전이도 일어나고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트랜스퍼 시키는 전이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역전이 관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인데 거기 전까지를 초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클라이언트는 엄청난 그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하면은 따뜻하고 온화하게 또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치료에 그 저항을 줄여야지만이 레지스탕스를 줄여야지만이 이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정신역동 모델이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를 따뜻하고 안전하고 또 그 수용적인 분위기로 받아줘야지 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항이 줄어들어야지 덜 방어적인 또 방어감이 줄어들어서 치료에 협력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진행될 수 있겠죠. 중간 단계는 서로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상호 신뢰 단계가 형성돼서 또 본격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까, 해결할까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뭡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통찰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 통찰력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통찰력을 그 정확하게 분명하게 갖게 되면은 치료는 성공적이라고 믿는 게 바로 이 정신역동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이 방어 기제예요. 이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느끼는 어떠한 그 감정인데 과거의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그 정서적인 어떤 반응을 사회복지사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근엄하다라고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여성 클라이언트라 그러면은 어렸을 때의 그 대상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권위적이고 불편했던 억압적인 그러한 관계가 사회복지사한테 트랜스퍼 되어가지고 방어를 많이 일으킬 수 있겠죠. 또 저항도 일으킬 수 있겠죠. 이 방어와 저항 또 전이 요것을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독립된 그 존재로서 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어디에 들러붙어 있거나 의존하거나 내지는 그 과잉 애착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 종결 단계, 마지막 단계로 갔을 때는 상담 목표가 도달됐다고 판단되고 문제에 대해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기에 이제 종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그 정신분석 모델의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뭐 종결 단계 이렇게 간단하게 세 단계로만 그 나누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것이 세 단계여서 딱 세 단계, 3일 만에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시간 투입이 많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결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그 방어 기제도 의식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도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정신역동 모델도 좀 시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다음 주인가 아니 다다음 주 정도에 그 해결 중심 모델, 단기 치료 모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굉장히 초간단 모델로 최근에 등장한 모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신역동 모델의 단점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 투입,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해지긴 했어요. 네, 간단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역동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이론적인 특징이라든가 접근 방법은 독특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어떤 새로운 통찰력, 제가 인사이트, 통찰력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1급 국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헷갈리게 서술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추구하는 거는 내담자 내지는 클라이언트의 이 새로운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단어가 명확하게 제시됐다. 그러면은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 감정과 느낌의 정신적 의미를 명쾌하게 또 아주 클리어하게 딱 정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그러한 능력을 획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변화는 내지는 문제의 해결은 뭐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가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문제를 사정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뭐예요? 어머니하고의 관계에 어떤 고착 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애착관계 문제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통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치료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로는 클라이언트가 엄청나게 과도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예를 든다면은 사실은
그 부모의 거부적인 관계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는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그 워크홀릭에 걸리고 이러한 관계로 그 문제의 심연에 들어가 봤더니 부모와의 그 어려운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관계를 찾아내고 이 관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통찰력을 갖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고 변화 및 치료가 된다라고 보는 게 정신역동 이론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신역동 모델에서 주로 쓰는 그 기제 내지는 도구, 치료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유연상 기법이에요. 이 자유연상 기법. 예, 요거. 이 자유연상 기법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아주 편안한 이러한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하는 소파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치료자가 테라피스트가 여기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아주 편안한 그 소파에 그 누워 있어서 거의 전의식 단계 내지는 때로는 뭐 무의식 단계까지 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테라피스트가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의 머리맡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유도시키는데 이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무엇이든지 술술술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클라이언트에게서 나온 다양한 그 이야기의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그 무의식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의식의 자유연상 기법을 통한 무의식의 분석 방법은 정신 분석 방법의 굉장한 치료 기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연상 기법을 어떻게 유능하게 다루느냐, 그것이 그 정신역동 모델의 유능한 치료자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치료 기술로 그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두서없이 자유롭게 그냥 마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꿈의 해석, 꿈의 분석 이런 과제도 그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내드립니다만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의식 세계에서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무의식에 억압시켜 놓는데 잠을 자면서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니즈가 그냥 막 활개치면서 수면 시간에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꿈의 기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결하느냐, 해석하느냐, 이게 무의식을 접근하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의식에 끌어오르고 있는 다양한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때로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그 자유연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치료자가 뭡니까? 그 자유연상 기법에서 나온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서술 스토리를 뭘 해줘야 돼요? interpretation. 그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뭐를 갖게 됩니까?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된다라는 게 이 자유연상 기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무의식적인 어떠한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살짝 가려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심리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 자아 방어 기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자아 방어 기제는 그 사회적으로 내지는 제도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살짝 가려서 본인이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부터 은신하기 위한 어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든다면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원제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에고가 있어요. 네. 그 자아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아의 역할은 뭡니까? 이드와 슈퍼에고, 에고의 중간에 성격 집행자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드는 쾌락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동, 욕망을 자꾸 분출해가지고 실현시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슈퍼이고는 그 사회적인 제약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덕, 양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눌러놓죠. 그랬을 때 에고는 이드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슈퍼에고도 타협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똘똘이 성격의 집행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자아의 우산을 딱 씌워주는 거죠. 불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뭡니까? 자아 방어 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는 두려움과 심리 내부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그 말이 여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프로이드가 자기의 이제 그 이론을 정립할 때 썼던 그림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성적이고 공격적인 욕구, 원한, 미움 뭐 이런 것들을 슬쩍 내지는 지혜롭게 때로는 가려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자아 방어 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아 방어 기제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승화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방어 기제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도 해놓고 예도 드러났는데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때로는 그 무분별하고 그 충동적으로 마구 사용할 때는 성격에 파탄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리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콜먼이라는 학자는 그 자아 방어 기제의 어떤 병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 자아 방어 기제는 그 기만하고 현실 왜곡, 편견 여기에 그 굉장히 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의 병리적인 그 정도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어떻게 그 관찰을 하고 사정을 하느냐, 그 방어 기제의 강도라든지 균형, 밸런스가 맞는지 아니면은 연령에 따라서 또 철회 가능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 질문법도 제가 뒤에다가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강도라든가 균형, 또 몇 가지 방어 기제를 쓰는지,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따라서 자아 방어 기제의 병리성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한 자아 방어 기제가 연령적으로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그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그동안에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속이 상해서 동생하고 똑같이 그 우유젖병을 들고 돌아다닌다. 또 애기짓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얘가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퇴행 현상을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연령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40이 넘었는데 이러한 방어 기제를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게 병리적인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금방 파악하실 수 있겠죠? 예. 또 위험이 이 자아 방어 기제의 병리성을 사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위협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자아 방어를 사용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주로 이제 본인의 그 연구 업적에서 4가지 정도의 자아 방어 기제를 개발을 했는데 안나 프로이드에 와서는 11가지 정도 개발을 했죠. 분석을 하고 최근에 와서는 22가지 이상 자아 방어 기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많이 개발되어 있고 많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간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대략 여러분들이 꼭 알면은 좋을 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어 기제를 정리를 도표로 해왔는데요. 이러한 방어 기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국가고시에서 대체로 많이 나는 유형 중심으로 뽑아왔습니다. 먼저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죠. 합리화라는 거는 뭡니까? 그럴듯한 핑계를 둘러대서 꾸며가지고 마치 뭐예요?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어 기제이죠. 그래서 지적인 내지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집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 denial. 부정은 현실에서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상적인 어떠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아주 몇십 년 전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때에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딸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몇십 년 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부정이겠죠. 그런 자아 방어 기제. 억압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꽉꽉꽉 눌러놓는 거죠. 생각하기 싫은 거 내지는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습과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을 꽉 눌러놓는 것을 억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철창에다가 가둬가지고 이 철창에 묶인 나름대로 가두어 놓은 억압의 소재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억압이 많을 경우에 이거는 부정적인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투사라는 것은 이렇게 되뇌어서 쏘이는 거라고 프로젝션. 여러분들 이 사진 촬영할 때 사실 사진이 이렇게 피사체가 반대로 해서 투영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투사라고 하는데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을 내지는 내가 문제를 일으켜 놨지만 그 문제의 탓은 누구예요? 남 탓, 상대방 탓. 그래서 투사의 방어 기제도 이것이 건강한지 병리적인지를 따져 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반동 형성.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하고 정반대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거죠. 전치라는 것은 displacement, 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하고 비슷한 걸로 바꾸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덜 위험하고 편안한 대상으로 에너지를 바꾸어서 분출하는 거죠. 퇴행은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부딪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뒤로 스물스물 물러가서 뒷걸음치는 과정. 요게 이제 퇴행이라고 하면은 요게 딱 들러붙어서 있는다. 그렇게 되면 요게 고착이 되겠죠. 동일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자기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타자를 똑같이 따라서 행동하는 것, 따르려고 하는 것. 요게 그 identification, 예, 동일시라고 하죠. 승화는 굉장히 건강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 규범에 맞게 바꾸어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취소라는 것은 그 죄책감을 느끼는 어떠한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아예 없는 것처럼 딱 뭡니까? 캔슬 시켜버리는 거. 또 보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점이라든가 열등감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 것. 이걸 보상이라 그러고요. 해리라는 것은 이 해리 성격, 그 이상 행동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 그 성격의 일부가 자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서 서로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해리가 많다, 해리 성격이다 그러면은 분열적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아방어 기제에 예시까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시, 제가 들어놓은 예시도 있고 또 새로운 예시도 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전이, 트랜스퍼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전이를 잘 활용해가지고 사회복지실천가가 변화 매개체가 돼가지고 치료에 효과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정신역동 모델의 중요한 그 초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이뿐만 아니라 역전이, 예, 역전이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실천가가 클라이언트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 이것도 분석을 해내야 된다라는 게 치료자가 감정적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그 클라이언트한테 대입시키는 것, 예, 이런 것도 분석을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중요한 그 사정이고 평가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다양한 치료의 이론이라든지 또 치료 목표, 치료 과정, 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치료 기술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까?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